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둘러싼 상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계엄과 내란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과연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예고해드린 대로 홍장원 차장과 인터뷰를 하게 될 텐데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인터뷰할 때는 내용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묻고 확인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인터뷰겠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약간의 예단을 갖고 주관적으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의 영웅 홍장원이 내란 임무 종사 등 이런 걸로 기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확고한 생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종합특검이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 가운데 논란의 2명이 있는데, 한 분이 홍장원 차장이고 또 한 명은 조성현 대령입니다. 조성현 대령, 서강대교를 건너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한때 영웅으로 뭐 이렇게 생각들 했죠. 그러나 서강대교를 건너지 마라, 우리가 그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그런 홍장원 차장을 지금 특검이 기소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기소와 불기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소가 되면 그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숙련된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길고 긴 재판 과정을 견뎌낸다는 건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심신은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주어집니다. 기소를 해서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 바로 법기술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 아닙니까? 심지어 윤석열조차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홍장원 차장에 대한 기소는 부당하다는 전제를 갖고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웅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서론에 말씀하시는 걸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다 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오늘 오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뭔가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동안 쭉 4차례나 지금 조사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듣고 싶고. 네. 예,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진작에 모시고 싶었는데 글쎄 말입니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예. 예. 우리 정어리 TV 함께 하시는 분들 정어리언들이라고 하는데 홍장원 차장님 응원하고 성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예. 그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굉장히 송구스럽고 지금의 제 모습에 대해서 다소 자괴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제가 방송이나 언론의 어떤 요청이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사실 처음에 연락을 받고 입건이 됐다는 얘기를 들 때만 하더라도 물론 당황스럽고 어떤 일인지 가늠하기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특검이 뭐 새로운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접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한편 궁금한 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4번에 걸쳐서 출석 조사를 다 마쳤고 벌써 3개월 정도의 어떤 수사기간들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과는 달리 저희 혐의점에 대해서 한 7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묻고도 했었지만 옆에 그 변호인 계십니다만 기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지금 이 단계에 이르러서도 과연 어떤 피의 사실이나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건지를 변호인과 피의자가 모른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또 두 번째는 나름대로 이제 법리적인 검토를 쭉 하면서 이거는 부당한 부분이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에 답하게 됐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사실 진작에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시게 돼서 진작에 인터뷰를 했으면 우리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은 웃음기를 좀 거두게 돼서 못 여쭤볼 것 같습니다. 뭐 시간 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하나?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자랐을까? 얼굴은 왜 저렇게 잘생겼을까? 그런데 귀는 왜 저 모양일까? 막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따가 혹시 분위기가 좋으면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한 분 같이 오셨는데요. 홍장원 차장님 법률 대리인을 하고 계시는 김익현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어제 송영길 TV인가? 오늘이 어제예요. 어제였어요. 네, 나온 것도 쭉 봤어요. 네네. 화면보다 훨씬 더 인상이 좋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른 칭찬 들으니까 좋네요. 근데 그 요즘에 보면은 김익현 변호사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시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여하간의 국가사법기관에서 입건된 피의자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리로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말하면 좀 구체하게 제 스스로 변명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께서 좀 법리를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인께서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 변호인께서 4번의 출석사를 다 입회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확히. 예. 근데 또- 이제 뭐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 변호인께서 같이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법률적 조언도 하지만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지금 이것도 라이브인데 뭐 큰 도움이 되실까요? 글쎄요. 하다 보면은 제가 대답할 질문들이 있을 그런 수 게 있습니다. 있죠. 예. 저도 사실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궁금한데 홍장원 차장님 직접 얘기에 곤란한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한 것부터 먼저 여쭤봅시다. 5월 22일 날 1차 소환되셨죠? 예. 그때 많은 국민들이 놀랐어요. 뭐야, 왜? 뭔데? 입건이라고? 홍 차장이 뭘 잘못했다고? 뭐 상 주려고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때 1차 조사를 받고 오셨을 때인가? 2차인가? 나 1차로 기억하는데 나오셔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윙크를 했죠. 네. 이거 뭐 아시겠죠? 그것을 보고 뭔가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털려고 그렇게 불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윙크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건 발표 아니면 JTBC의 보도를 보고 사실 그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그런 범죄의 사실을 제가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호인께서 조금 전 상황을 보고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출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빨리 가서 뭔가 오해하거나 의혹이 있다면 그걸 소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1차 조사 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 답변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의혹이나 오해에 대해서 마음을 좀 풀어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2차 조사 때부터는 조금 약간 방향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럼 1차 때 네. 조사를 받고 나와서 윙크를 하셨을 때는 근데 그건 좀 지금도 뭐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옆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기자분들 만나서 특히 요즘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기자들 만나면 마침 이제 아이들 같은 느낌, 뭐 딸이나 아들 같은 느낌. 그래서 쉽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조금 필요하면 가능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날은 아무래도 피의자가 돼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상황이니까 뭐가 얘기를 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부를 때 예. 자격이 피의자 신분, 참고인 신분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까? 예, 피의자 신분이었죠. 피의자 신분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자가 이제 마이크를 대면서 뭐 들어가서 조사받고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어떤 바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기도 그렇고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약간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나온 어떤 제스처가 하여튼 뭐 잘하고 맞습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뭐 그냥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예.
김익현 변호사님 1차 때부터 같이 가셨죠. 그러면 김 변호사님도 1차 때 조사 받는 거 보고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느끼셨나요? 저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기존에 지휘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나갔지만 질문 자체를 보면 조금 얼토당토한 질문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홍 차장님 해왔던 얘기들 그리고 있었던 얘기가 그냥 병렬적으로 쭉 그 소명하는 정도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럴 거면 왜 입건했지? 내지는 뭐 이런 생각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이런 국사범에 대한 수사 그리고 1년 반 동안 조사 받을 만큼 받았던 분에 대해서는 참고인을 일단 조사 받았다가 피의자로 전환해도 의심이 있다면 해도 되는데 전격적으로 입건을 그 브리핑을 발표했거든요. 1차 조사 나올 때는 아무튼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윙크도 하셨던 거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라고 느낀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특검 쪽에서 2차 소환이 예정돼 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2차 소환 통보를 받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저희가 통보를 받기 전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먼저 언론에 발표를 하죠. 1차는 그냥 본인이 변명할 기회를 준 것뿐이다. 그래서 2차 소환이 예정돼 있다는 게 브리핑의 워딩이었죠. 네. 1차 조사 때 홍 차장님 그 질문들을 그때 6시간인가 7시간인가 예. 조사를 받았죠. 쭉 조사할 때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우리 변호인께서 그 자주 워딩으로 첫 번째 질문 예.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첫날 예. 첫 조사 첫 질문이 아. 제가 다른 방송사 가서 얘기했는데 12월 3일 그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왜 홍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은 이게 불법 비상계엄이다라는 판단 아래 법무부의 유역감찰관이나 조성현 대령처럼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거나 항명한다거나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좀 얼척이 없다고 그러죠. 네. 좀 황당한 질문이고 그래서 아니 이게 그래도 이게 수사인데 그것도 국사범이란 내란죄에 관한 그 주요 임무 종사하는 건데 우리가 계엄 터졌다고 해서 홍 차장이나 국정원의 정무직들이 이거를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냐? 이게 수사지 이게 국정원의 직무감찰이냐라고 좀 항의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수사를 맡은 수사팀들이 국정원에서 재직하거나 아니면 윤정부 하에서 국정원을 나왔던 소위 말 옷을 벗었던 분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수사팀들이, 예, 그리고 그럼 누가 수사를 해요? 국정원에서 파견된 국정원 소속이거나 국정원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그게 무슨 말이래요? 특별사경이라고 해서요. 특사경이 해요? 특사경이죠. 특사경의 지금 지휘를 특검의 수사관들이 특사경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특사경들이 많죠. 나 원래 검찰은 배제하고 검사는 배제하고 경찰관으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특사경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정원은 그 국정원에서 파견된 전직 현직 직원들에게 특사경 지휘를 부여해서 그 수사팀들이 국정원에 관한 수사를 했습니다. 홍 차장님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다른 데서도 인터뷰를 많이 하셨고 그랬으니까 조금 진도를 빼서 얘기를 하자면 홍장원 차장을 왜 그렇게 하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했어요.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에 있었고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워낙 크고 그동안에 관련된 사람들이 조사를 많이 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 홍장원 차장 좋아하겠냐. 일부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좋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불리한 진술을 막 이야기한 것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난 일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의외인데요. 예. 그러면 아는 사람들 만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질문이 왜 그러면 윤석열이 내란 일으켰다. 그러면 공무원이 저거 내란인데 사표 내자. 이렇게 안 하면 그건 너는 내란에 종사한 거야. 이렇게 본다는 겁니까? 그런 첫 식의 질문의 시각을 취지나 맥락은 그거였습니다. 그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면 자, 그럼 한번 이거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홍장원 차장을 엮으면 뭐가 좋은 겁니까? 지금 국정원 수사의 입구에 예. 홍 차장이 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그 질문의 취지를 그때는 이해를 못했고 그냥 감각적으로 그다음에 1차 조사를 하는 수사팀 아는 분들이었으니까 수사팀들의 질문을 들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오랫동안 형사사건 그것도 내란이라는 국사범에 대한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국정원 자기들이 익숙했던 국정원의 직무 감찰하듯이 수사를 하는구나, 첫째. 근데 이제 그건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그랬던 거고 그 첫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느꼈죠. 결국 국정원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거 아니냐. 그 입구에 홍 차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 판단에 이르게 된 어떤 팩트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추론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홍 차장님 기분 같아서는 그 조사를 하는 수사관들한테 야 이놈들아 장난치지 마.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도 대응하고 그래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 주로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하셨습니까?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죠. 예.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실은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혐의점을 두고 한 7, 8개의 제 행위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예.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질문인데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진술과 증거, 뭐 다이어리 메모 같은 것들을 근거로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어쩌지 못할 정도로 딱 걸렸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요러요러한 배경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7, 8가지의 피의 사실을 특정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탄핵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나 앵커님께도 말씀드리면 첫 조사를 나갈 때 혹시 몰라서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었던 유일한 팩트는 40-50명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라는 예. 것만 언론을 통해서 알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앵커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 차장에 대한 그 좋지 않은 불리한 진술, 더 나아가서는 적대적인 진술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 예상을 했지 않았겠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서 조사하는 전 과정을 영상 녹화를 요청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조서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답은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설명하고 뭘 하지만 그냥 부인의 취지만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것이 조소화되는 과정에서 문어체로 바뀌고 그러면 맥락이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불리한 진술이나 적대적인 진술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조서만 보고 판단하게 됐을 때 빠지는 오류, 그게 조서의 함정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영상 녹화를 요청을 했어요. 사회에 다 영상 녹화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 가운데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모 국장들 저희들이 수사받으면서 확인된 뭐 그분들이 자기가 면책받거나 아니면 면피받기 위해서 홍 차장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기들이 방어적인 진술을 하면서 플리바게니까 갔을 수도 있죠. 추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영상 녹화를 통해서 홍 차장님의 진술을 혹은 이제 구어체로 얘기하는 그리고 수사팀의 언급도 다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방어를 했죠. 영상 녹화는 나중에 피의자도 다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법정에서 영상 녹화를 했던 부분과 진술 조서와 좀 상이한 내용이 있을 때 영상 녹화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틀어주게 돼 있습니까? 틀어주게 돼 있죠. 네. 그러면은 그 영상 녹화가 증거 능력이 더 높다고 평가가 됩니까? 신빙성이 높지 않겠습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신빙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다. 예. 조서로 쓴 것보다도. 조서에 담겨져 있지 않은 다른 팩트들이 상당 부분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 부분은 지금도 궁금한데 아까 국정원이 입구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정원 수사의 입구.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홍 차장을 잡아야 혹은 홍 차장을 뚫어야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특검이 멋지게. 그리는 그림은 뭡니까? 국정원이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단을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단보다 수사기관이니까 의심은 할 수 있다. 의심. 그리고 수사를 할 수도 있어요. 예. 특검법이 일정 부분 수사를 하도록도 규정이 돼 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수사 실적을 내고 싶어하는 욕심은 당연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지금 뭐 본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송영길 TV도 봤는데 박선원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홍장원 차장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거의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1년 반 동안 조사받으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법리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변호사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또 내란 주가 되려고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에 지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면 전 대통령인데 국정원이 내란에 관여돼 있다라고 하려면 그럼 국정원에게 누군가 내란 우두머리인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 하는 부분이 특정돼야 되죠. 그런데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당시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지시를 했던 것은 12월 3일 22시 53분에 홍장원 차장에게 지시를 하죠. 제가 전화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 체포자 명단, 그다음에 이제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위치 추적 명단, 위치 추적까지 지원을 요청을 받는데 바로 그게 유일하게 국정원이 내란 우두머리와 연결되는 연결점이죠. 예. 임무 지시를 하달하고 또 수령하는. 따라서 홍장원 차장이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라고 하면 국정원은 나름대로 무풍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란 특검까지 수사 과정을 통해서 국정원이 일체 관여되지 않은 기관으로 평가됐던 것은 바로 내란 우두머리와 국정원에 있어서의 연결고리상의 홍장원 차장이 그런 불법적인 지시를 단절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가 혹시 국정원이 내란에 깊숙이 관계가 돼 있으려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럼 내란 우두머리와 연결선상에 누구 있나? 현재로서는 조태영 원장도 비상근무회에 참석했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을 지시받고 무슨 얘기했다는 건 확인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한테 22시 53분에 전화하고 23시 57분에 기조실장에게 추가적인 지시를 했다는 부분이 최근에 확인이 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정원과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의 지시 관계를 연결하는 그 끈은 그 유일하게 저였잖아요. 그럼 따라서 제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국정원에 대한 역할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내란에 깊이 관계했다라고 저는 뭐 예단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홍장원 차장을 어떻게든 내란 우두머리의 지시를 이행하려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 1차장은 해외 파트죠. 네. 2차장이 국내 파트죠. 네. 그러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만약에 국내의 인사들을 잡아들여라고 하는 지시를 하려면 2차장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원장한테 얘기했어야 맞죠. 그렇죠. 그렇죠. 더구나 차장이나 기조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으로도 원장의 보좌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휘권이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 왜 홍 차장님한테 윤석열이 전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아마 저한테 시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믿음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면 예. 뭐 여인형의 선배고 뭐 이런 차원에서 잘 움직여질 거다 이런 생각을 윤석열이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보기엔 한번 언제쯤 그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묻고 싶은데 윤석열한테. 그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하여튼 제가 중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객관적인 팩트는 하여튼 전화를 받았다.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아마 제가 보기엔 종합특검이나 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수사의 출발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표정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혹시나 제가 내란 특검을 받으면서 한 수사관께서 이런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라고 해서 저도 아마 그럴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예가 뭐냐면 자승스님 소사 사건 때 국정원이 대공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때도 그 야간에 대통령께서 자승스님의 소사는 대공 혐의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판단했다는 것 때문에 당시 국가안보 실장이었던 조태용 원장이 국정원장 직무 대행하던 저에게 자승 스님의 수사 관련돼서 대공 혐의점이 있는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예. 그야 뭐 배경적으로 어떤 첩보가 있던 없던 간에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혹시 대공 혐의점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 그 대공 조사팀하고 또 혹시 대공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인도 많으니까 혹시 대테러 관련된 상황일 수 있어서 대테러 조사팀과 대공 조사팀이 나가서 그 자승 스님의 수사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예. 야간에 조사가 내려왔지만 그 당시 국정원이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했고 예. 그 다음날 이거는 하여튼 어떠한 결론이 났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냈던 상황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지시가 내려가면 아마 자승 스님 사건을 조사할 때처럼 국정원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어떤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나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억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왜 윤석열이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는가? 바로 그 전에 자승 스님 소사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국정원장 대행이었으니까 네. 책임지고 한번 딱 맡겨봤는데 그걸 만족할 만하게 납득을 시키니까 일 잘하네. 이번에 한번 또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네. 하는 건데 혹시 그거 중간에 여쭤봐도 돼요? 적어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하명한 수사 아닙니까? 자승 스님 관련된 거는? 네. 대통령이 납득이 되게끔 했으니까 정리가 되고 인정을 받았을 텐데 대공 용의점, 테러 용의점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건 뭐 스스로 아마 입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능력 있는 수사관이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봤을 때 스스로 한 것 같습니다라고 뭔가 설득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오케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제가 보기엔 뭐 공무상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경찰, 소방청 저희가 공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CCTV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유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컸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까지는 말씀드린 건 적절치 못할 것 같고 업무상 하여튼 대공 비밀에 혐의점을 해당합니까? 확인하고 테러 혐의점을 확인했는데 그런 혐의점이 없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궁금하지만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시기 좀 곤란할 것 같고 또 하나 그러면 조태용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났는데 비상 국무회의에 참석했잖아요. 네. 그런 조태용을 놔두고 왜 홍 차장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까? 그러지 않아도 형사재판할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태용 원장이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뭐로 홍 차장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라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있던 윤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한 거니까 뭐 그분한 어떤 배경이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그분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는 아닌가요? 네. 이제 그냥 우리가 뇌피셜이죠. 우리가 조태용 하면 외교관 출신이죠. 거의 뭐 기름장 할아버지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아마 그 비상 국무회에서 야 국정원장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간다라는 판단으로 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아마 뭐 대충 뭉갰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홍 차장님이 전화 받고 놀라봐가지고 왜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얘기합시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 조태용 시켜보니 또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래도 뭔가 좀 확실하게 일하는 홍 차장한테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거 끝나고 조태용이 날리고 홍 차장 시키든지 뭐 이런 생각했을까요? 변호인이 아니라 그냥 예. 제3자로서 혹은 수사 절차에서 받았던 질문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질문 중에 홍 차장님이 이제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주어진 업무에 대한 완벽을 추구하고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업무 스타일에 대한. 근데 이제 그 질문의 맥락은 7, 8개의 자기들이 의심하고 있는 행위들을 질문하면서 전혀 홍 차장님과 관련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진짜 관여 안 했고 몰랐던 일인데 업무 스타일을 상 이걸 몰랐겠느냐 하면서 그 업무 스타일을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 업무 스타일을 알았겠죠. 대통령이든 용산이든. 예. 그냥 국민으로서 추정하는 거예요. 회자되는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조 원장이 그런 비난 그거보다도 뭐
윤통으로서는 더 믿음직스럽지 않았겠을까? 예, 아, 예. 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면 그러지 저하고 않을까. 같은 국민으로서 생각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그 정도. 예. 예, 그리고 수사를 받으면서 국정원 파견 수사팀들마저도 홍 차장님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홍 차장님의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홍 차장님, 조태용 원장하고는 얼마 동안 같이 근무하셨어요? 한 1년여 같이 근무한 것 같고요. 뭐 그전에 국가안보실장 하실 때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한 1년여 같이 근무했다라고 볼 수 뭐 있겠습니다. 그렇게 겪어보셨으면 음. 싹 다 잡아드리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일 아침에 봅시다라고 하면 감으로 이자가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형사재판에서도 그 유사한 질문을 받고 증인으로서 증언한 바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상황에 깊게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뭐 회의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뭐 지시하고 이런 것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회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예. 12월 3일 그 이전에 내란과 관련된 공모에 제가 관여돼 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12월 5일 날 경질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12월 5일 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라고 특검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시점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이후에 그때 그 계엄의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때 어떠한 일정들이 있었냐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고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해서 명단과 위치 쪽을 요청받고 그다음에 23시 30분에 정무직 회의. 정무직 회의는 원장이 주재하는 차장들이 참석하는 지휘부 회의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산하부서장들과 산하부서장 회의.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조태용 원장하고 제가 그 대통령이 지시받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별도 독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1시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정이 통과됐을 때 제가 1시 35분에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무직 회의하고 산하부장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무직 회의 때 그 대통령의 지시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하부장 회의를 끝나고 원장에게 별도의 독대로 그래도 상관이고 기관장인 국정원장에게는 그 상황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독대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 정무직 회의 때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태용 원장이 비상국무회의 갔다 왔던 것을 그 다음날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예. 이미 여러 번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국무회의 갔다 온 얘기도 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다만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국정원이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약간 국정원장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외교부나 타기관에서 오신 분이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 저는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명단까지 전달받은 상황이었지만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뭘 할 수 있어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군이 모든 것을 장악하기 때문에 국정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 국정원이 뭘 하면 안 된다는 부분으로 좀 못을 박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아주 짧게 끝난 상태에서 유일하게 조태용 원장의 지시는 거의 내일 아침까지 국정원 각 부서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정리해줘. 그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 회의의 내용이 그였으니까 산하부서장 회의에 가서 저도 전달한 사항이 두 가지였는데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발령된 상태에서 소집되어 온 부서장들이니까 많이 긴장돼 있었던 분위기였죠. 그래서 동요하지 마라. 그냥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라는 게 제 첫 번째 지시였고 두 번째는 원장께서 궁금해하시고 내일 아침까지 각 부서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정리해달라고 하시니 내일 아침까지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달라.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뭐 그 국정원에서 뭘 했다 나오는 얘기들이 부서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지휘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각 부서별로도 일단 계엄이 발령된 상태에서 또는 이제 산하부서장 회의 때 각 부서별로 내일 아침까지 뭘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하는 뭐 그것 때문에 뭐 각 부서에도 좀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좀 있을 수 있었겠죠. 예. 뭐 그게 사실상 다입니다. 예. 근데 정무직 회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아까 수사를 국정원의 특사경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대체로 오고 갈 거라고 아는 사람들인데도 알면서도 그렇게 질문하고 수사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글쎄 뭐 수사관의 입장이 별도로 있겠죠. 수사관의 입장은 의심하고 혹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책무니까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네, 진술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 굳이 기소를 하려고 한다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홍장원 차장의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연계 여부에 따라서 내란의 어떤 그 범죄의 특성상 국정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무풍지대로 내란에 관여가 되지 않았던 기관인지 아니면 내란에 관여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의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단추인 것이죠. 궁금한 거 다른 것 좀 이따가 여쭤보기로 이 시점에서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합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차 특검이 결론을 내린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왜 그럴까? 물론 이제 특검이 다르니까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좀 공명심 그리고 뭐 우리는 달라 뭐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인가? 1차 특검 때는 홍장원 차장 건드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만 했죠. 예. 혹시 그런 거 느끼십니까? 종합특검의 어떤 특별한 이유 속에? 아유, 저희는 지금 조사받는 피의자 입장이라 을인데 그리고 특검이 갑인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국민이 갑이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잘못 가고 있다면 그건 고쳐야죠. 저는 그런 거 솔직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은 종합특검이 야 1차 특검은 법리적으로나 뭐 논리적으로나 이런 거 잘못됐어.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까? 브리핑에서도 특검모들이 브리핑하는 그 콘텐츠들이나 텍스트 자체만 봐도 그런 워딩들이 사용되죠. 뭐 1차 특검에서는 수사한 게 없다느니 예. 이런 좀 센 워딩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표현을 할 필요 있나 싶기는 한데 수사에 대한 실적 욕심, 그 다음에 뭐 경쟁, 그리고 뭐 태생적으로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란 1차 특검은 내란, 최혜병, 그 다음에 김건희 3대 특검이 3명의 특검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수사단이었고 이 3개를 모아서 종합한다는 의미는 보충적인 특검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세컨더리 특검이다라고 하는 그 태생적인 그 한계 내지는 이미지 이제 그런 걸 좀 벗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느끼죠. 근데 그런 잘못된 공명심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든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내란 종료 시점 가지고도 1차 특검하고 종합특검하고 좀 다르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있죠. 지금 1차 특검은 12월 4일 날 내란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종합특검은 14일. 14일로 잡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제가 내란이 12월 14일 날까지 지속됐다고 보는 겁니까? 일단은 그 특검의 생각은 제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정해진 기존의 5.27 대법원 판례라든가 아니면 지난 그 내란과 관련된 1심 판결 그다음에 홍 차장님 조사받았던 4대 수사기관에서의 모든 수사기관들의 내란 종료의 기준은 이건 판례인 거죠. 내란 종료의 기준은 계엄이 해제됐을 때가 내란이 종료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런 기존의 해석, 확고한 판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은 1차 특검과 2차 특검의 해석상의 충돌이 아니고 종합특검이 기존의 법조계에서 받아들여져 왔던 내란 종료에 관한 기본적인 컨센서스를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걸 예. 추정을 해보면 이건 특검법 입법 취지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합특검의 입법 취지에서 1차 특검이 못했던 외환 부분,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계엄이 종료된 이후에 안가회동이라든가 계엄버스 출발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인적 시간적 제한 때문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범위로 놨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4일 계엄이 종료된 이후에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특검법 수사 범위로 놨는데 이 부분에 수사를 하려니 내란이 종료된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나 입법 목적상 그걸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생각할 때는 이걸 내란으로 의율하지 않으면 임팩트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 구속 요건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마땅치 않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시작은 선이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법률가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기존의 법률 컨센서스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죠. 질문을 넘어서 저는 정말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아, 그리고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그래, 저자 말이야 좀 수상했어. 마치 뭐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해도 수상했어. 이러는데 그런다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겠어요. 그러나 내란 과정에서 홍장원 차장이 보여준 행동은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봤지 않습니까? 다 봤죠. 홍장원 차장 아니었으면 내란 저거 정리가 됐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러면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홍장원 차장한테 뭔가가 씌워진다고 한다면 윤석열이 정당성 얻는 그런 결과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뭐 거기까지 뭐 발전하게 하겠습니까마는 영향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론적으로. 단편적으로는 홍 차장님이 어쨌든 내란의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란의 공범이 기존에 해왔던 진술이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술의 내용을 뜯어보면 내란의 공범이 다른 내란의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범의 진술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그걸 재판부가 신뢰하겠느냐? 자기는 책임이 없고 니들이 다 책임 있어. 그게 홍 차장님의 진술이 되거든요. 포지셔닝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어이없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어디 타방송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변호인으로서 기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내지 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끔찍하죠. 차장님과 변호인만 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게로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돌파해야 될지 혹시 홍장원 차장님을 지금도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홍 차장님, 저는 그런 궁금함도 있어요. 아주 유능한 요원이셨고 국정원 1차장이면 그야말로 이제 국정원의 2인자고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곳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계신 유능한 분이 윤석열이가 내란 주도하는 거 낌새도 못 채셨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내 정보 활동을 하던 국정원하고 문재인 정부 때 국내 정보 활동이 사라진 국정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의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고 또 특히 대공수사권 같은 경우도 다 이첩된 상태에서 과거의 국정원의 활동이 대단히 제한된 범위로 진행이 됐거든요. 더구나 그 예전처럼 일종의 군의 활동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워치할 수 있는 국내에서의 정보 활동까지 다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 정보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런 예민한 부분을 확인하고 쉽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국정원이 대북이나 아니면 대외 활동으로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지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큰 관심사가 아니었죠. 전혀 모르셨어요? 예, 몰랐습니다. 예. 그러자도 그 심지어는 대통령이 전화를 대기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방송에서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걸 보고 이제서야 알았다. 그래서 아니 국가안보기관으로서 비상계엄이 발령됐는데 그 비상계엄의 배경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어떤 그런 자괴감 때문에 그때 국방차관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방첩사령한테 전화하고 다른 차장들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당시로서는 국정원이 비상계엄 관련돼서 사전에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 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보부, 안기부 뭐 이런 시절에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워낙 그런 문제가 많아서 가져온 어떤 업보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국내 정보 뭐 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 그런 짓을 지금도 방첩사, 정보사 이런 데가 해왔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혹시 오랫동안 국정원에 몸담고 계셨던 분으로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되 국내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일부 부활할 필요는 있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정보 활동을 싹 하지 않고
국가정보원법에 주어진 국정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뭔가 활동이 제한된 부분은 맞지만 이제 어느 정도 국정원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온다면 잘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주어진 임무나 업무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뭔가 활동에 있어서의 지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면직이 되신 거죠? 예, 지금 경질됐죠. 경질. 해임된 거죠. 해임. 예, 되신 지 이제 2년 가까이 8개월. 뭐 이제 2년여 가까이 돼 가네요. 예.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뭐 은퇴한 공무원으로서의 생활로 뭐 나름대로 그냥 사실 그동안은 뭐 생활이라는 것보다도 2025년은 소위 그 계엄과 내란의 후폭풍 때문에 뭐 재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기관의 조사나 뭐 그런 과정으로 쭉 지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기 좀 어려웠던 시간들이었고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좀 다 지나가서 내 개인적인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즈음에 이제 종합특검에 입건된 상황으로 또 새로운 상황으로 반전이 이루어진 거죠. 경제적인 걸 여쭤본 겁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말씀드리기 좀 약간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 들어요. 뭐 월급도 지금 아직 뭐 연금이나 이런 거 지금 펜딩이 돼 있는 겁니까? 저한테 물으시면 어때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연금은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제 앞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본인이 곤란하실까 봐. 이런 거 좀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몇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변호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엄의 종료 시기 12월 4일이냐 12월 14일이냐.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라고 혐의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CIA 문건을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발생한 시점이 12월 4일인데 내란 종료 이후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내란 특검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12월 4일 내란 종료 이후에 있었던 CIA의 문건을 전달했다는 그 행위 자체는 내란과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저희들이 다소 오해하게도 저희에 대해서 조사가 끝난 지 그 다음 날 정도에 종합특검이 14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의사를 밝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4월 그러니까 14일이 아니고 14일로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 내란의 기간 내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4일에 그 건이 내란과 관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4일 기준으로 그동안 판단했던 부분을 12월 14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나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점을 쉬우려고 하는 건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이거는 뭐 법리적인 부분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뭐 대법원 판례나 뭐 기존에 있어서의 기준으로서의 틀이라고 하면 바뀔 수 없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런저런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 의문이나 의혹이라는 것도 좀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혹을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같이 체포자 명단을 만들지 않았냐 하는 의혹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방첩사령관 여인영과 제가 체포자 명단을 같이 만들었다면 첫 번째는 지금 벌써 1년 반이 더 지나가는 시점에서 왜 여인영 사령관은 그런 말을 안 하죠? 뭐 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아니 그때 당시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두 번째는 그 명단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또 세 번째는 뭐 제 메모에 대해서 2차 메모, 3차 메모에서 한참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면 제가 같이 만든 메모라면 뭐 부장관한테 뭘 확인을 시키고 메모를 2번, 3번 만들어서 그런 메모를 굳이 왜 만들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거는 지난번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제가 증언으로 나갔을 때 피고인석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등등의 질문을 할 때 제가 한 가지 역질문을 했어요. 그때 저한테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뭐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반국가 단체나 아니면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제가 아니 그러면 의원실이나 이재명 한동훈이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을 예. 했는데 제가 만약에 연영사령관하고 그런 명단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몇 가지의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승전 홍장원이라고 예. 모든 게 다 홍장원으로 귀착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과 진술과 그 증거를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이건 굉장히 자기적이다.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장원 차장을 그동안처럼 내란을 막아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해서 국정원을 살린 홍장원이 아니고 아니야 사실은 알고 보니까 홍장원이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국정원도 관계가 있어. 라는 부분에 있을 때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강한 의심이 있어서 저도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원래 논리적으로 확실하시니까 뭐 말씀이 정확하시지만 이건 그야말로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그 초점을 맞추는 인터뷰의 방향도 도저히 특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 뻔한데 그게 오늘 제일 궁금한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고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이런 거의 전제를 갖고 주관적인 인터뷰를 한다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님 말씀 쭉 들으면서 이게 수사를 안기부 특사경이 주도한다. 그리고 뭔가 1차 특검에 대한 어떤 의식 또는 뭐 경쟁 의식일 수도 있고 뭐 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검이 그런 무리수를 둠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안 되죠. 그건 잘못됐죠. 더군다나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얼마나 홍 차장님이 내란 과정에서 그 위험한 일을 하는 걸 보고 믿어왔는데 그거를 특검이 이건 이렇게 함으로 국민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뭔가를 보여주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기소를 한다 안 한다 아직 결정은 안 됐잖아요. 네, 저 통보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분위기 상으로는 지금 이제 기소할 사람들 추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특검이 이제 다른 사람들 뭐 놔두고 논란이 되고 좀 저울질하는 사람이 조성현 대령하고 홍장원 차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두 예, 조성현 대령은 기소하는 쪽으로 간 것 같고, 기소한다는 것 방식. 예, 그렇죠. 예, 결정이 난 것 같아요. 홍 차장님은 아직 모르는데 혹시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몇 대 몇 정도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회군하기에는 특검 종합특검이 너무 많이 많이 나왔다. 많이 나오지 않았나. 예. 명분도 없고 뭐 영장을 친해 만에 그다음에 4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했고 언론에 굉장히 많은 그 브리핑의 소재로 홍 차장님이 등장을 했고 또 그 국정원 수사의 입구에 홍 차장이 있다는 거는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확인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회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예. 그래서 수사받는 과정에 홍 차장이 밤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마음을 비웠다. 그리고 기소를 월스트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준비해도 된다. 저에게 변호인에게. 변호인인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기소를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 정도 되면 기소를 전제로 해놓고 경주마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뭐 8대2 예, 뭐 살보능선 이쪽으로 기소하지 않겠냐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변론 대비를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홍장원 차장님의 기소를 막고 싶은데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수사 초기나 중기 단계까지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방송 출연하는 것을 언론에 요청이 있었지만 홍 차장님도 주저했었고 저도 좀 반대했었고 최대한 조사를 받고 어쨌든 피의자로서 해는 모습이 더 좋다는 생각이었는데 수사 종료가 임박해오고 중간중간 영장을 친해 만에 언제 기소를 할 거네 만에 계속 이게 넘어가면서 1차 특검과의 법리적 충돌 그다음에 홍 차장님 조성현 대령에 관한 기소 문제가 법률적인 쟁점으로 이렇게 지지난주부터 대두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내란 특검에서도 공소유지 문제가 나오고 이제 기소가 됐을 때 홍 차장님은 피고인 내란의 공범이 될 것이고 1차 특검에서는 중요 증인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법률적인 지위가 변경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본인의 억울함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도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변호인으로서 동의했고 홍 차장님 본인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난주부터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언론이 주는 마이크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현장의 진실, 그 다음에 입장, 그 다음에 수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느꼈던 종합특검 수사의 절차나 내용상의 문제점, 이런 거를 알리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게 저희가 하는 진인사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홍장훈 차장님 모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소 움직임 그 이유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도 석연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부분에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 좀 훌을 벗고 다시 뵐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격려하고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따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지만 홍 차장님 지치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애청자님과 국민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글쎄 지금 뭐 현상에서 뭐 감히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기회를 주시니까 제가 아침 산책할 때마다 저를 보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난 2025년 탄핵의 국면에서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하면서 만날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만나주셨던 분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그 만남에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무룩한 표정을 봤어요. 제가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좀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기대했던 분들이 실망할 수 있겠다. 오해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서로 어떤 다툼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약간 의혹으로 갸우뚱하게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지만 그건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뭐 기소가 될지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025년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홍장훈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았던 홍장훈이었던 것처럼 2026년도 마지막까지 제가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 내 생각은 이랬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십시오. 저희는 홍 차장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훌을 털고 꼭 다시 한번 뵙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홍장훈 전 국정원 1차장님 그리고 지금 홍장훈 차장 법률 대리인을 맡고 계신 김익현 변호사님 두 분과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